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주제는 이제 역동농업의 의에 대해서입니다. 역동농업 왜 하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역동농업이 발도르프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향하고 있지만, 발도르프 교육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뭐 전 세계 발도르프 학교들이 다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왜 같이 가야 되냐라는 문제. 왜 역동농업이 발도르프 교육과 같이 가야 되느냐? 그게 교육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쨌든 뭐 발도르프 교육은 교육이니까. 근데 뭐 그 교육을 떠나서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교육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도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뭐 또 저기 실제로 산업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분류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마치 요 컵 하나를 두고 이거를 경제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거 뭐 수입품이냐 아니냐 뭐 그쪽에 이 수입 국가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그렇게 접근하면 정치적으로 보는 거고 이거 얼마짜리냐 뭐 재료하고 가성비가 어떻고 그럼 경제적으로 보는 거고 디자인이 좋네 이건 문화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접근의 시각일 뿐이지 실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실제는 컵 하나인데 이 컵에 대해서 우리가 요 면으로 볼 수도 있고 요 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본다고 해서 컵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컵 자체의 실제성을 이해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얘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건 그 다음에 문제인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실제 우리가 역동농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이제 역동농업 그 자체가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제일 기본이고, 나머지는 그걸 다루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애고 어른이고 역동농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떤 그 상실했던 인간의 본연의 자기 잠재력 혹은 뭐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일깨우는 활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는 활동이다. 그래서 그게 근데 어른들은 이미 다 커버렸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고 애들은 아직까지도 팔팔하게 어떤 감성이 자라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역동농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를 볼 테고 그러나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인간의 내면의 어떤 잠자고 있는 영성, 잠자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 이거를 일깨우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그게 제일 본질적인 가치다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면 저도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뭐 모든 교사들이 자기 돌아보기를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아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제일 이제 많이 돌아봐지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 이게 교사로서는 이런 경험이 제일 흔한 경험이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7살 이전에는 거의 완전히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면 7살부터 사춘기에 이르기까지는, 그때는 권위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요. 권위를 통해서 배운다. 권위의 주체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그 뒤는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판단과 개인성을 자각해 나가는 시기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발달 흐름이죠. 발달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권위 문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자체 연수, 교사 연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얘기하기로 한 게 이 권위 문제입니다. 근데 권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회적 의감은 안 좋잖아요.
권위주의 막 이런 거 상명하달 같은 이미지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권위라는 말의 원래 뜻이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권위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권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본다 그랬을 때 저도 이런 말 하기 참 싫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권위자를 보통 또 권위자를 인용하게 되죠. 이게 권위죠 바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하나의 중심축의 역할을 어떤 권위 있는 게 탁 들어오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권위를 마음속으로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막스 베버가 권위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어떤 상대의 동의를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거하고 권력은 다르다. 권력은 내 의지를 타인한테 관철시킬 수 있는 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강제력이라고 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은 강제력이다. 근데 권위는 타인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된 권위는 굉장히 뭐 좋은 의미죠. 근데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거짓말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속일 수도 있잖아요. 갖고 놀 수도 있잖아.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수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막 조작적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권위라고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올바른 의미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신뢰인 거죠. 강한 신뢰. 어떤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강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한테 강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강한 신뢰를 가지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죠. 야, 우리 쌤 모르는 게 없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애들이 쌤한테 가장 강한 신뢰를 가질까? 어떤 경우에 애들이 선생님한테 강한 신뢰를 가질까? 애들이 한참 동안 성장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정서적 안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정서적 안정을 가지려면 저 사람이 믿을만하다, 정직하다, 내 편이다, 항상 나를 위해준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우리 쌤 참 존경스러워, 우리 쌤 참 좋아 라는 마음이 생기는 제일 근본 바탕이 기본적으로 애들하고 관계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뾰록 나면 모든 신뢰는 다 무너지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인위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유도하려고 한 게 드러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기본 정직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실은 교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순간순간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교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소위 식자라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병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식자들은 자기 정체성이 자기가 공부 좀 많이 하고 뭐 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쪽팔리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모르는 게 뾰록 나면 쪽팔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르는 게 딱 나왔어. 그럼 식자들은 어떻게 할까? 우겨요. 지가 아는 거 가지고 꽤 맞추고 우겨.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무슨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학사 졸업하면 지가 다 아는 줄 안다. 석사 졸업할 때쯤 되면 지가 뭘 모르는가도 좀 알게 된다. 박사 졸업할 때쯤 되면 서로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긴다. 니도 몰라 나도 몰라를 알기 때문에 먼저 우기고 본다. 흔히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올라갈수록 이게 쌓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라이센스와 관련된 또 자기 생각과 관련된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된 권위가 이제 밥벌이의 중요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게 흠집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기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꼭 그렇게 직결이 안 되는 교실 현장에서도 선생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애들이 뭘 질문했어요. 그럼 답을 못 하잖아. 그럼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소수 계산하고 있는데 선생님 계산 틀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얼굴 빨개지는 거지. 선생님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얼굴 빨개지는 거고 애들이 뭐 질문했는데 뭐 모르면 얼굴 빨개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굴 빨개질 문제가 아니다. 얼마든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생이 나보다 어느 때가 되면 훨씬 똑똑한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이 뭔가를 생각할 때 맨날 하는 얘기지만 교육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고유한 어떤 잠재적 영성을 끌어내는 거다. 발도르페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사가 갖고 있는 걸 밀어넣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밀어넣는 게 아니다. 만약에 교사가 갖고 있는 걸 밀어넣는 거라면 교사의 복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럼 교사가 못난 놈이면 애도 비슷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원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교사가 너 나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 따라해?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물론 인간은 자생적으로 위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커도 또 자기 성질대로 성장하고 또 발휘하고 해서 교사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늘 나옵니다만 어쨌든 교육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교사가 나 따라해 라고 하는 건 7살까지는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통하는 게 아니다. 나 따라해를 가지고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복제품을 만드는 거지 그 아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일깨우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자질이 나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죠. 뛰어난 그 자질이 혹은 능력이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이렇게 학년기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심지어 지식이 어느 부분에서 나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죠. 오타쿠처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고 교사는 잘 모르는 어떤 분야일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타고난 능력이 어떤 애들은 막 계산에 꽂혀가지고 계산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 암기에 꽂혀서 암기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 역사에 꽂혀가지고 맨날 역사 오타쿠처럼 보는 애들 다양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이 알고 교사가 모르는 경우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 순간 교사가 아는 척 해야지. 쪽팔리니까. 이러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곧 뾰록 난다. 뒤져보면 금방 뾰록 난다. 그게 이제 2차로 신뢰가 무너진 게 뾰록이 났는데도 엉뚱한 말로 싸 말하는 거. 이게 자기 약간의 쪽팔림을 커버하기 위해서 2중, 3중, 4중으로 막 싸바르면 그만큼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일 안 좋은 거는 교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세다라고 가르쳐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이 난다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네가 너 어디 가서 너도 이렇게 해라. 너 어디 가서 네가 모르고 못난 게 들키면 네 위신에 기스 가는 거고 그럼 사람들이 너를 밟을 거야.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감으로 느끼지만 어렸을 때는 친구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도와주고 마음이 순수할 때는 이러다가 경쟁 사회에 길들여지면 못하면 약점 잡고 짓누르고 잘하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고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 경쟁이 격하면 격할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데서 생존 의식으로 살아남아야지 싶으면 약점은 절대 안 보이고 상대의 약점은 어떻게든 좀 조그만 거라도 끄집어내서 막 기록해 두려 그러고 나쁜 버릇들이 생기는 거죠. 나쁜 버릇들이 생기는 건데 야 세상은 원래 이렇게 영리하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순간 그걸 애들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이런 경우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영리한 거다라고 어른이 가르치고 어린이가 학생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얘들은 이 커뮤니티는 범죄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범죄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비도덕적으로 사는 게 세상을 영리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리쌍인지 하는 애들이 겸손은 힘들어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제가 그 노래를 조금 좋아했습니다. 제 마음이거든요. 겸손하기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처세적인 전술 전략이에요. 그렇죠? 내가 좀 어리숙하게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상대가 나를 살짝 좀 편안하게 대할 때 그 상태에서 나는 어둠 속에 숨어서 상대의 약점을 이렇게 보고 나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지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겸손하게 자산 축적을 해두는 거지. 평판과 정보의 축적을 이렇게 겸손을 통해서 해도 그러다가 지를 때 한 번 딱 지르고 겸손이 전략 전술이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의 겸손은 계산된 겸손, 처세로서의 겸손. 이건 이 자체가 사실은 비도덕적이에요. 비도덕적이야. 근데 이를테면 우리가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위선적 처세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영리한 거라고 가리키는 순간 학생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말을 하건 안 하건 일종의 범죄 공모자 같은 느낌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선생님은 유능해. 우리 선생님은 믿을 수 있어. 우리 선생님은 정직해. 신뢰할 수 있어가 아니고 유능해. 이게 뭔가 선이 갈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쌤은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우리 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도 저 똑똑한 여러 가지 전략 전술, 처세술 이걸 외우고 세상에서 경쟁의 무기로 잘 쓸 수 있고 이기려면 저렇게 해야 되니까 하면서 승부욕을 불태우고 뭐 이런 식의 악순환 고리가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살까지 모방하고 많으냐? 아닙니다. 모방하는 것도 계속 가죠. 중심이 바뀐다는 거죠. 모방도 계속 가면서 권위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게 청소년기인데 요 청소년기 때 만약에 교사가 어떤 처세나 위선적인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인다. 그러면 아이들은 위선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어느새 그 위선을 모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죠. 사실은 자기가 자각 못해도 우리 쌤 거짓말쟁이네. 나한테도 거짓말할 수 있네. 진짜 인간적으로 못 믿겠네. 근데 똑똑하긴 해. 유능하긴 해. 내가 배울 건 있어. 나도 영리하게 그것만 취해야지. 그러면 이거 벌써 관계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싹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제관계가 돼서 인격적인 신뢰가 정말 형성이 되겠는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필요와 계산적 판단에 따른 그때그때의 신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적, 인격적 신뢰 같은 거는 이미 무너져 버리는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교사가 모르는 거 아는 척하는 순간 인간적 신뢰는 깨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쪽팔림은 순간이고 정직은 영원히 간다. 순간 쪽팔리더라도 그 쪽팔림을 면하려고 모르는 거 아는 척했다가는 사제관계 다 깨진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하고 사이가 참 좋은데 왜 좋은가 하면 우리 반 애들이 보기에 제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텃밭 농사 지으러 다니면 막 제 손을 끌고 다니면서 쌤 이것도 몰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자기 재미예요. 그 우석이는 쌤이 나보다 계산 못한다 그러고 뭐 계산하려고 하면 지가 뛰어나서 계산하는 걸 자기 할 줄 아는 걸 과시하는 게 자기 재미예요. 애들이 그런 것들을 막 내 앞에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우리 쌤이 몰라도 나는 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보는 게 즐거워. 보는 게 즐겁고 그거 내가 모르는 게 많듯이 니들도 실수할 수 있고 실수는 바로 잡으면 되지. 그게 죄거나 잘못이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숨겨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항상 강조해요. 잘못할 수 있다. 근데 잘못이 그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 예. 이거는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거는 이제 좋은 거로 전화위복되는 거지. 그게 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애들이 클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죄책감이거든요. 죄책감이 많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투쟁심이 높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물려가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한참 왜 이게 심리적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조금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대통령 선거 이런 거 막 진행되고 있지만 청문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맨날 사생활 도덕적인 거 끄집어내 가지고 막 서로 막 치지고 뽑고 하잖아요. 야, 형수한테 욕한 놈 뭐 이런 거 가지고 너 사돈의 팔촌이 땅 사고 정려서 안 냈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뭐라 하잖아요. 군대 안 갔지. 서류 소고기 먹었지 하면서 도덕적 흠집을 내려고 대부분의 싸움이 보면 대통령 선거인데 정책 얘기 안 해. 누가 도덕적 흠집이 있나를 서로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흠집을 내려고 해요. 그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인들이 도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일본인이 쓴 책이 있잖아요. 한국은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고 도덕이다라고 하는 종류의 에세이를 써가지고 히트 많이 쳤대요. 도덕의 나라다. 근데 실은 잘못 본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는 도덕적인 거에 화가 나 있어요. 사람들은 도덕적인 게 화가 나 있어요. 누군가가 도덕적인 말을 하면 속으로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위선이다. 내가 너의 위선을 밝히고 말리라. 잘난 척하고 있네. 잘난 척하고 있네. 저는 조국이 당한 거는 그 때문에 당했다고 봅니다. 조국이 좀 도덕적이고 엄친아 이걸 풍기잖아. 네가 그렇게 도덕적일 리가 없다. 너도 분명히 약점이 있다. 맛 좀 봐라. 이 심리가 국민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덕에 화가 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도덕적인 걸 안 바라나? 이게 왜 화가 나는가 또 잘 들여다보면 이게 이런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덕적인 거를 정말 지향해요. 자기도 도덕적이고 싶고 세상도 도덕적이었으면 좋겠고 순리대로 굴러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에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렇게 안 되는 거에 화가 나 있는데 이 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를 쫓아가 보면 아까 어른들 모방하고 권위가 있어야 될 어른들의 처세와 위선에 당연시하는 문제, 그것부터 비도덕이 영양이고 비도덕이 경쟁력이야. 이거 배울 때부터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요. 속으로는 화가 나요. 저것이 나를 속이고 말이야. 나도 남을 속여야 되는 건데 그런 거 하는 게 영리한 짓이라고 배우는 게 받아들이면서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나중에 다 커서 누군가 도덕적인 얘기하면 이 축적된 화가 투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우리가 제일 화가 많이 나는가 하면 자기가 납득하지 못한 것을 강요받을 때 사람은 화나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납득을 못했어. 이해를 못했거나 납득을 못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굴복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자존감이 다치고 굴욕 내지는 굴복 이런 감정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굴욕감, 굴복감을 느끼고 그걸 수용한 사람은 화가 나요, 속으로. 그리고 솔직히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 절실하게 실감 내지는 절감을 하지 못하면 인간은 내적으로 자발적으로 도덕적일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착한 거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보상받으니까 너 이렇게 해. 아, 말 잘 들으면 보상받는구나. 보상받는구나 해서 그 행위를 했어요. 얘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보상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보상받는다고 배워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을 노리는 거죠. 이게 자발적으로 도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상이 없으면 얘는 이 일을 안 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도덕적인 걸 가르칠 때는 절대로 보상을 조건으로 해서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당위와 마땅한 자기가 자기 자존, 자기 존엄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지.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덕이 된다.
라고 해서 도덕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애들이 제일 도덕 감정이 상하게 될 때가 언젠가 하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납득하지 못했는데 강요받을 때, 요때 딱 도덕 감정이 다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 못하거나 납득 못했는데 강요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 생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천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수업에서 계속 생긴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뭔가 우리가 배울 때 재밌다, 호기심을 가지고 원리를 이해하고 확장을 해보고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이걸 변형을 시켜보고 막 가지고 놀듯이 하면 재미없는 게 어디 있겠어. 다 재밌지. 근데 우리의 교육 과정은 절대 그렇지 않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앞뒤 잘라버리고 답을 찾는 요령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앞뒤 잘라버리고 답 찾는 요령. 그러면 우리는 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지만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거나 나를 이해하는데 안 써요. 방정식 함수 미분적분을 배웠는데 미분적분이 나를 이해하는데 쓰이지가 않는 거야. 저는 미죽분도 굉장히 실존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정식이고 함수고 이거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사회를 어떤 해석하고 보는데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수학을 알아야 역사도 이해하고 인간도 이해하고 심지어는 자연도 이해하고 확장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절대 확장 안 시킵니다. 수학은 실력 정석 안에 있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고립시켜서 점수 따기 경쟁 게임의 논리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배웠습니다. 근데 알미라고 하는 것은 본성상, 그 본성상 알면 무조건 모든 것과 연결되고 확장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에 대한 알미, 다른 것과의 연관 속에서 계속 연결되고 확장되게끔 돼 있는데 원래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떤 분류를 통해 가지고 딱딱딱딱딱딱 자르고 고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인문사회적인 논리는 그것대로, 자연과학적인 논리는 그것대로, 철학은 그것대로, 수학은 그것대로 다 떨어뜨려 놓고 가르칩니다.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되고 고립된 나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원리에 대한 이해와 자기 실존에 대한 확장이라고 하는 대로 알미 안 뻗어나갑니다. 안 뻗어나가면 당연히 재미가 없어요. 자기 호기심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이해나 세계 이해하는 데도 별 도움이 안 돼요.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점수 경쟁을 시키면서 자꾸 하래. 그럼 의무관념이 돼서 학습 노동이 되는 거죠. 학습 노동이 되는 순간 하기 싫은 거를 강요받는 거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근데 내가 화가 나면 또 야단 맞아요. 구박받고. 내가 화나는 게 당연한데 화나는 게 비도덕적이래. 나쁜 짓 하는 거래. 화내지 말고 잘 따라. 그러면서 화가 나요. 안에서. 이 화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미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화가 축적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얘기 딱 하면 이 축적된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그럴 리가 없다. 내가 10년, 20년을 지내오면서 내가 당해온 것은 나는 납득도 못하는 걸 계속 강요당해왔고 내가 이게 정당하게 화가 난 걸 나는 계속 억눌려왔고 내 경험은 그런 거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지금 도덕적인 얘기를 한다. 웃기고 있네 하면서 한 방 먹이고 싶은 거죠. 공감이 되시나요? 다 화나 있죠 지금. 한 방 먹이고 싶은 거지. 웃기고 있네 잘난 척하네 하면서. 이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국민적으로 너무 많이 쌓여 있다. 국민적으로 쌓여 있는 데는 그동안의 교육이 너무 많은 잘못을 지가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해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인간이 냉소주의자가 되는가? 세상에 대해서 냉소하기 시작하면 아주 공격적이 되거든요. 우리는 냉소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조직이 되고 정치 세력이 된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베잖아요. 일베 애들이 지들끼리 공감하면서 왜 낄낄거릴까요? 나도 화나 있는데 너도 화나 있구나. 이거를 자기들끼리는 공유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맞지. 우리가 이렇게 화내는 게 정당한 거지.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한데.
우리가 좀 불합리한 얘기해도 우리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니들이 하는 멀쩡해 보이는 얘기나 우리가 말하는 억지 논리나 이 동급이야. 동급이야 라고 하는 공감대를 나누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잖아요. 이건 밑에는 엄청난 강력한 냉소가 깔려 있거든. 냉소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강력한 냉소의 뿌리가 뭔가? 이 냉소는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이 세상을 냉소하기 시작하면 냉소했다는 건 속으로는 자포자기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이 개선되고 내가 좋은 인간이 될 거다. 내가 나아질 거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거야. 포기를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포기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해서. 또 화가 나는 거죠. 화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냉소가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 좌절하고 냉소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위험해집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서 냉소가 발생하나? 라고 했을 때 이제 슈타이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아카데미가 끝났는데 재밌는 얘기가 그 보편인지학에 나옵니다. 인간들이 오늘날 되게 비종교적이 됐다.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안 믿는다. 왜 그렇게 됐을까? 너무 남발해서 그렇다 그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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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때나 주를 남발하고 옛날에는 오히려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라. 신성을 경외해라. 이렇게 가르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그나마 신성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 때나 가가지고 상품팔이 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주님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너무 경박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감성이 오히려 완전 다운그레이드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남발을 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 신의 실제성에 대해서 아무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신이 실제한다 하는 거에 대한 실감이 없으니까 경외심이 안 들어. 경외심이 안 드니까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편리한 대로. 어디서 내가 좀 착한 척 하거나 잘난 척 하거나, 약간 좀, 도덕적인 척 하거나 할 때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걸. 근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세적으로 신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슈타인은 그 얘기를 하죠. 종교적이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신의 실제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너무 떨어져서 너무나 남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종교적이 돼버렸다. 그럼 이렇게 비종교적으로 만든 그 주인공이 누구냐? 가톨릭 그 자체다 그래요. 왜? 저기 9세기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인간을 삼원에서 이원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서 니들은 영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인간을 유물론자로 내몰았다. 더 이상 아무도 신에 대해서 실제로 실감 있게 자기 실존으로 사유하지 않고 그냥 사제들이 갖다 주면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게끔 했던 거. 이어서부터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 그래요. 알미라는 거는 주입식 안기교육 우리가 나쁘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나쁜가? 아주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나쁩니다. 뭐든지 주입식 안기를 했다는 것은 실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예,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가 몸에 배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에 배이면 이 아는 척을 처세적으로 써먹기는 하지만 실존적으로는 인간은 누구나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화는 남이 끌고서 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 내면의 모순에 의해서 화가 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신의 실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니까 실감을 못하면서 저세적으로 자꾸 쓰니까 이게 경향적으로 유물론을 강화시켜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인성에도 굉장히 좋지 못한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슈타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종교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종교교육이 되려면 신의 실제를 실감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의 실제를 실감케 한다라는 말을 하면 아마도 신부님이나 목사님들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저는 뭐 인지학 최고라고 제가 평소에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들. 저는 인지학 최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지학은 누구 뭐 이것저것 비교할 필요 아무것도 없이 인류는 선한 본성이 있었고 인류의 지혜 전통 속에서는 언제나 그런 걸 추구하던 게 있었다. 인지학도 그 중에 하나다. 보편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 노력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왜 인지학을 공부하고 왜 인지학에 바탕한 발도르프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인지학은 인간의 본성, 즉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고 의식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 의식이 형성되기까지 감각의 발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니까 그 프로세스 속에서 그 인간을 인간적 존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이걸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교육을 하자. 이게 발도르프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단언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치 경제적 필요 때문에 교육시켰는데 이거 잘못된 거고 오로지 인간의 발달, 오로지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인간 그 자체의 자기의 최대 발달을 이끌어내는 거, 그거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의 본질 가치에 집중된 교육을 하는 게 세상에 필요하다. 그게 발도르프 교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 혹은 지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정상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상 프로세스를 잘 따라가 주는 게 발도르프 교육이에요, 그냥. 그럼 정상 프로세스를 잘 따라간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소박하게 아주 소박하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본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애들이 묻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걸 물어요. 해가 왜 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거 답하려면 머리 아파요. 해가 왜 뜨는지. 얘는 왜 노란색이라고 불러? 어마어마한 겁니다. 답해 주려면. 정말로 애가 아 그렇구나 하고 실감나게 답해 주려면 쉽지 않아요. 시계가 왜 5번 갔는데 1이라고 써 있어? 왜 똑같은 장면인데 얘는 빨갛고 얘는 노래? 그쵸? 예. 왜 어떤 맛을 먹으면 설사가 나와? 애들 이런 거 묻습니다. 애들 이런 거 궁금해요. 예. 궁금합니다. 왜 돋보기를 붙이면 불이 나? 하나하나 다 궁금해. 묻는데 우리의 교육은 일단 이 궁금증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 이 한마디로 정리돼 버리고 그다음부터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 주마 하는 거로 달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아까 말했던 그 갭들이 쭉쭉쭉쭉쭉쭉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면적으로 냉소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기도 싫은데 하라고 하네. 이해도 못했는데 넘어가네. 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네. 무조건 그렇게 말하라고 하네. 오케이, 뭐 내 생각은 별로 안 중요하지 뭐. 근데 왜 나보고 이런 거 하라 그래? 이러면서 쭉쭉쭉쭉쭉쭉 쌓입니다. 어느 순간 가면 냉소가 체질화돼 버리고 냉소가 당연한 게 돼 버립니다. 화가 나 있는 거죠.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보상이 안 주어집니다. 화가 나요. 화가 났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비슷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냉소합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해봐서 안다.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이런 것들이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남이 가르쳐 줄수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높으면 평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낮으면 거꾸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디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남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공격하는 게 죄책감이고 자학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 죄책감과 자학은 냉소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심리 얘기는 그만하고요. 역동농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동농업을 왜 하냐? 발도르프 교육을 왜 하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려면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알아야 되고 발달 과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도대체 이 곡물과 작물의 본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발달 과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농법 책에 써져 있는 거 외우는 거 그거는 금물이다. 저는 역동농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저기 마트에 가가지고 퇴비 사와가지고 뿌리면 하여튼 병충해가 없어지고 하여튼 얘들이 이게 큰 게 난다. 아 됐지 그럼 뭐 이거 상품 좋은 거 갖다 팔면 뭐 됐지 뭐.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얘가 뭐 안에 화학비료가 들어가서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농부들이 무슨 화학식 외우고 그 과정 다 알아가지고 작물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됐고 이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간에서 끊어내고 하여튼 생계로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게 마치 이유도 모르고 시험 점수 올리는 애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다르냐? 별로 안 달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의미와 과정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 없이 그냥 해.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해야 해. 근데 이해는 없어. 똑같은 과정들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이 도덕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흔히 사구성체라 그러잖아요.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인간의 실존으로 가지고 와보면 물체는 우리 몸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사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지를 움직여서 체험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체험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감성이 따라오죠. 감성이라고 하는 게 에테르와 아스트랄의 상호작용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면 안에서 에테르 활성화되는데 에테르 활성화되면 아스트랄이 이 활성화된 에테르를 딱 붙잡고 바깥으로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혹은 다른 것들과의 연결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아스트랄이 해줘요. 그럼 여기에 자체가 들어와가지고 사고작용을 쏟아붓습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해야 돼. 체형, 감성, 이해 이것들은 삼위일체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체험과 감성과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뭉쳐서 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뭉쳐서 가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끊어낸다는 거죠. 중간에서.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퇴비를 만들어 얘가 왜 퇴비작용을 하는지 몰라. 즉 솥불정복제를 만드는데 얘가 왜 퇴비가 되는지를 모르고 뿌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뿌리는 순간 외워서 점수 받는 애하고 똑같아진다. 그럼 알고 싶어. 이걸 알려면 땅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식물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그럼 땅과 식물의 성질을 결정하는 더 거시적인 것들도 알아야 돼요. 더 거시적인 건 자연의 어떤 순환 논리고 이 자연의 순환 논리를 결정하는 우주의 작용이잖아요. 우주의 작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동농업 할 때 땅을 보고 농사 짓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고 농사 짓는다고 비유를 하는데 그건 비유고 하늘을 봐야 땅을 알지. 실제로는 땅을 알기 위해서도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이루고 있는 개들이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왔거든. 토양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우리는 토양 땅을 파면 뭐가 나오나? 금속이 나오죠. 흙도 나오고. 이걸 과학 개념으로 분해하면 뭐가 되는가? 탄소, 질소, 유황, 칼륨, 칼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은 어디서 왔나? 얘들은 어디서 왔나? 별빛이 변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해, 달, 별이라고 하잖아. 해, 달, 별의 빛들이 들어와가지고 상이한 빛들이 어떤 식의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원소로 바뀌고 이 원소들이 물질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는 걸 인지학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지학만 얘기해주는 게 아니죠. 동양의 음양오행, 제가 음양오행 주역 참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김건희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또 사회의 주역과 음양오행은 미신이다. 이게 또 한번 각인되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쓸데없이 박사 논문을 뭐 아바타를 이용한 관상법 이런 걸 가지고 써가지고 괜히 저처럼 진짜 주역에 진심인 사람들 또 연맥이고. 근데 제가 주역 음양오행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인지학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어떤 창조적인 힘의 유의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으켰지 이걸? 어떻게 일어나지? 근데 그 유의가 지구에 와서 대기를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만물에 영향을 줍니다. 만물에 영향을 줄 때 광물에 영향 주는 방식, 식물에 영향 주는 방식 다 달라요. 인간에 영향 주는 방식도 다르고 대상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영향을 줍니다. 다르게 영향을 주고 얘들이 어떤 식으로 형태 변환, 성질 변환을 하면서 자꾸 순환합니다. 이걸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하는 어딘가 이걸 잘 파악하고 있다가 인간이 어느 순간에 딱 편성해서 나한테 필요한 걸 취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문명이 발달을 해왔잖아요. 그 농사는 그렇게 인간의 문명이 인간이 세계에 대한 인식과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원형적인 활동이 농사예요. 문명 발달은 농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수천 년 전의 농부들이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었다고 봐요. 도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신성에 대한 실감에서 도덕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진짜로 세계가 이렇게 굴러가.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려면 이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게 진짜 내적으로 도덕적인 건데 내면적으로 도덕적이려면 자기 체험 감성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기 체험 감성 이해가 있으려면 진짜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났던 호기심을 풀어가는 과정으로 자기의 실천들이 이어져야 체험 감성 이해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최초의 농사를 개발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고민했겠어요. 이 식물이 왜 이 모양이냐? 얘는 잎이 왜 이렇게 폈냐? 어떤 놈은 잎이 넓고 어떤 놈은 잎이 좁은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다고 하는 것이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냐? 얘가 잎이 만약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가시가 바바바박 붙어 있으면 이게 도대체 흙 속에 있는 뭐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된 거냐? 예? 이거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고민했단 말이죠. 색깔, 형태. 이게 흙 속에 어떤 것과 상호작용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상호작용한 게 사람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긴 걸 끓여 먹으면 어떻게 될까?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거하고 섞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초기 문명의 초기인들일수록 이거 열심히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열심히 고민했던 이 사람들한테는 신은 실제예요. 저 우주의 작용은 바로 내가 먹고 싸는 문제로 직결이 돼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덕적이죠, 이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법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법이란 강제력이잖아요. 강제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말이 안 통할 때 싸우고 찢고 볶으면 강제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말 안 통하고 화나 있고 싸우고 찢고 볶는 거는 세상의 실제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이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인간은 폭력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유물론적이고 극단적으로 경쟁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좀 좋게 만들려면 뭐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간성 회복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회복할 거냐?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미 다 큰 세대들은 뭐 이생은 종쳤고 자라나는 세대들이라도 잘 키우자. 근데 그것도 좀 모순이죠. 어른들이 지가 종쳤으면서 애들을 잘 키운다는 게 애들의 모방과 권위의 기준이 돼야 될 어른들이 지는 이미 인생 포기하고 있으면서 애는 잘 키운다는 게 그게 성립할까요? 성립 안 하죠.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발드루프 교육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은 사실은 자기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을 전환시켜서 내가 정말 어떤 내 내면의 본성적인 이걸 살려볼래? 라고 마음먹어야 발드루프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드루프 교육하는 교사, 부모, 수행자들이다. 수행적인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애들이 그렇게 크기를 바란다는 거 그거 욕심이지. 욕심일 뿐, 그 허망한 망상이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 잘 키우고 싶으면 내가 좋은 인간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발드루프 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수행적인 용기를 낸 거다라고 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 복돋아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역동농을 왜 하나?
실은 제가 얘기했던 것 속에서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역동농업을 도대체 왜 하는가? 저도 도시에서 자랐고 민들레, 진달래 뭐 이런 거 잘 구별 못했어요. 뭐 고사리, 미나리, 리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뭐 미나리가 물 옆에서 크고 예, 고사리가 어디에서 크고 그건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알고 싶어요. 내 밥상에 올라오는 애들 다 알고 싶어 지금은. 예, 다 알고 싶고 얘들을 먹으면 얘들이 몸에 어디 좋다는 거 왜 그런데? 일단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걸 맨날 느끼면서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아는 거에 가장 바탕이 되는 첩경 행위가 저 스스로 이 역동농법을 하루하루 지으면서 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역동농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하려고 이제 용기가 난 거죠.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이거 해야 된다. 물론 뭐 제가 좀 주역과 음양원양은 좀 좋아하고 사구성체도 조금 남들보다 많이 알죠. 근데 사구성체가 콩나물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는 아직 잘 모른다. 콩나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사구성체가 내 몸속의 오장육부하고는 어떻게 또 상관하는가는 여전히 공부 중이다. 여전히 공부 중이다. 자, 우리는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개념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기의 일상적인 호기심과 일상적인 활력으로 농사를 만나서 예, 생활에 이게 자기 일상 속에 늘 깔려 있는 거로 가져가는 순간 농사활동은 애들한테 교육 전체를 뒷받침하는 체험 감성 사고, 체험 감성 이해의 연결을 가장 원형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그건 교육의 바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은 농사교육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현대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병폐들에 대한 이게 만약에 바이러스라면 역동농업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역동농업을 공부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는 백신이다, 백신. 모더나, 화이자 같은 이런 지리한 애들이 아니고 이건 강력한 자연 백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인성의 디그레이드, 어떤 세대적이고 시대적인 이 인간성을 왜곡하거나 반하게 하는 이 흐름들, 유물론적이고 분리적이고 냉소를 자꾸 쌓게 만들고 인간의 진정성을 자꾸 다운그레이드하게 만드는 이해 확장을 막는 이런 것들에 맞서서 우리가 내면의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어떤 방법으로 바탕에 깔아야 될 방법으로 역동농업이 있다. 다른 농업도 괜찮아요. 근데 역동농업이 딴 농업에 비해서 가지는 특장점은 세계를 인지학적으로 농사를 인지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치 인간의 본성을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태도로 똑같은 태도로 농사에 접근하기 때문에 역동농업이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을 우리가 매뉴얼 외워가지고 하면 어떤 폐해가 생기는지 많이 봤잖아요. 습식수채화, 오이리트미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오이리트미가 왜 천사의 움직임을 보고 만들었는지 몰라. 동화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모르고 오이리트미가 인간에게 했을 때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적인 어떤 그 과정을 이해 못하고 동작을 막 흉내내. 이러면 체조죠, 체조. 스포츠지 그냥. 예. 이런 거는 태릉성 수천 사람들이 훨씬 잘하겠지. 훨씬 잘하겠지. 오이리트미가 아니고 체조입니다. 똑같은 동작을 해도 어떤 의식 상태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건 오이리트미가 되고 어떤 건 체조가 돼요. 그냥. 그거는 뭐 오이리트미뿐만 아니고 발도르프 교육 전체 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데 흉내낸다. 이거가 건물입니다. 이게 건물이다. 차라리 좀 미숙하더라도 아는 만큼 체험과 감성을 공유하면서 가는 그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다. 사실은 인류의 축적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유산인데 이 소중한 유산을
우리는 좋은 방식으로도 쓸 수 있고 나쁜 방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나쁜 방식으로 쓰는 거는 얘를 죽은 지식으로 암기하고 권위의 매뉴얼로 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나의 네거티브 본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나의 체험과 감성과 이해로 가져오겠다라고 마음먹고 이걸 파들어가는 순간 얘는 살아있는 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 일상생활에 내가 이걸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축적된 지식도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게 살아 움직이는 알미 됐을 때에는 인간을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키는 뭔가가 되는데, 아니면 그냥 그 세상에 도구적으로만 쓰겠다 그러면 네거티브를 강화하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발도르프 교육에서 제일 근본인 거는 교사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매뉴얼 따라하는 거. 이게 제일 비발도르프적인 거다. 똑같이 역동농업에서, 그럼 우리는 역동농업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그걸 정말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역동농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소똥을 우겨 넣으면 왜 비료가 되는지 몰라, 모르는데 하여튼 슈타이너가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니까 해.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 그럼 추상적인 얘기밖에 못해? 그건 역동농업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건 역동농업 아니다. 달력의 순서대로 요렇게 요날 뭐 심고 요날 뭐 심고 요날 뭐 심으라고 적혀 있으니까 따라한다? 그거는 역동농업 아니고 저기 뭐 어디든지 가면 배울 수 있는, 예, 뭐 그런 식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지천에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농업을 한다는 것은 문명의 초기의 그 인류가 우주와 자연을 이해해서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고 싶었던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하는 그 마음을 살려서 농사하는 것을 저는 역동농업하는 의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농사에 접근했을 때 이 농사는, 예, 말 그대로 기능적이거나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실존 그 자체를 이렇게 복돋아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내적인 도덕성을 정말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뭐 부모와 아이가, 교사와 학생이 같이 농사를 짓는다면, 역동농업을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학교에서 역동농업 텃밭을 하는 거고, 우리 학교가 성장하는 이상은 역동농업은 당연하게도 마치 우리의 팔다리처럼 같이 가는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